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아유, 아닙니다. 오늘도 단독이 많은 거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기자들이 늘 하는 취재고요. 24시간 네. 취재 편의점 뭐 이런 거죠. 겸손의 장 기자시군요. 자, 먼저 민주당 혁신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어제 최종 혁신안 발표했고 종료를 했습니다. 활동을. 당초 예상보다는 열흘 먼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번 마지막 혁신안의 내용 가장 핵심은 대의원제 폐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매우 흉흉합니다. 민주당 안이 예, 매우 흉흉하고, 그리고 특히 이 대의원제 폐지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도이거든요. 1995년 김대중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에 만들어진 그때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28년간 유지되어 온 시정이 제도인데, 됐고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이게 없어요. 없는. 예, 국민의힘은 그 대의원 제도가 없고, 국민의힘은 보면 그냥 전당대회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항상 제 몇 차 전국 대의원 대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 명칭이. 대의원 대회라고 명칭을 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데 이게 왜 지금 혁신 대상이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친문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주로 뭐 전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16일 날 있을 텐데 의원총회, 그리고 28일 날 의원 워크숍 떠나거든요. 그때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붙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긴급 의총이라도 해야 된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이거 곤란하다, 이런 기류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송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당이 결정하는 걸 보고 좀 따르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여튼 설명을 조금 더 상세히 드리자면, 그동안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 소위 이제 당직 인선을 할 때 권리당원 40, 그러니까 매월 당비 1,000원씩 내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뽑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허물고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방식으로 뽑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의원도 그 직접 민주주의를 발현을 해서 직접 선출하겠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안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여러 기억이 있어요. 민주당 그 전당대회 과정을 취재할 때 보면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지팡이 짚고 어르신들이 불러서 자네는 그 김대중 선생님이 장충단 연설할 때 그때 뭐 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30년인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저 국회의원들 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의원들 분들 중에 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그렇죠. 중진들이 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쭉 이 정치 현장을 이제 거쳐온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뭐 새로 가입한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는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대의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의원은 이제 현역들이 이렇게 당신 하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명도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원, 지역위원회별로 다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원들한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순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비민주적인 것처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만 이게 이제 촉발됐던 게 송영길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전부 대의원들이 뭐 현역 의원들한테 돈봉투나 찔러 받으면서 뭐 정치권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무슨 정치 건달들인 양 이렇게 표현된 측면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사실은 민주화 운동 역사를 함께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영남보다는 호남의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면 호남과 수도권 입김이 세질 수 있어서 이걸 좀 보정하는 차원에서 인구 10,000명당 1명씩의 대의원을 더 그러니까 보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 균형을 맞췄다. 언제? 1995년도에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들은 이게 우리 당의 근간이요 뼈대입니다. 근데 이걸 왜 허물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송영길 돈봉투가 문제면 당시 송영길 돈봉투와 관계됐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게 엄벌 처리하고 당명으로 그리고 코인 논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부패 비리 혐의가 있다면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맞지 전체 제도를 갑자기 이렇게 흔드는 것은 뭔가 별도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혁신안 나온 대로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한데요. 이것은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 그렇군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대의원 제도보다는 공천과 관련 있어 보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평가 방법인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이고 김은경 위원장이 네. 미래를 위해서 좀 용퇴를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래서 제가 중진 이상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의원님 좀 불출마 대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선제적으로 뭐 어떻게 내일 기자회견이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당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이 강화되는 것은 너무 좋다.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정치를 오래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룰을 적용해도 살아올 사람은 살아오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더라. 그러니까 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룰에 따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치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집에 가게 되면 집에 가는 거고 남아서 정치하게 되면 남아서 정치하는 거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조직이 이건 뭐 회사도 그렇고 학교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회사도 그렇고 뭐 다른 공공조직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다. 노장청 화합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초선의 기계와 그다음에 다선의 노련함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새로운 아주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싹 다 나가. 근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예컨대 당신이 부패 비리 혐의가 심각하니까 당신은 그만두세요. 이러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무슨 해가 된다. 당신 그만둬라. 그럼 당연히 그만둔다. 그런데 그것 없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용퇴해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은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기준과 틀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좀 오래 했고 여러 가지 당직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나이 많고 그러니까 그만하세요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하위 10%에 들어가면 그동안 20% 감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은 것에서 표를 깎는 방식으로 이제 그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내보냈는데 지금 방식으로 혁신안이 낸 방식으로 하면 전체 167명 가운데 약 50명 정도가 자동 탈락.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역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세다. 근데 다만 비례대표는 아닌 거죠? 아니요. 다 그 22대 총선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례든 지역이든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역이든 원외위원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걸러지게 되겠죠. 평가를 할 때 그러면 167명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원 모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해서 예.
1등부터 167등까지 순서를 매긴다는 겁니까? 뭐 167명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자 뭐 지역별로 막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경선에 어떤 지역은 뭐 3인 경선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2인 경선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이제 뭐 단독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경로들이 있을 텐데요. 그 경로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위 퍼센트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이제 이게 왜 혁신안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나, 혁신위를 왜 띄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도덕성 회복, 신뢰 회복 뭐 이런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를 하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혁신위에서 내놓은 어떤 도덕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대의원제도 폐지. 또 이 공직 선출자 이렇게 컷오프하는 거, 네. 페널티를 주는 거 네.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당내가 흉흉하다.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컷오프도 조금 그 숫자가 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의원제도 완전히 폐지되진 않고 뭐 몇 퍼센트를 살리는 방식으로 프로테이즈를 조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그러니까 혁신안에 대한 어떤 수정안 같은 게 나오고 수정안을 가지고 뭐 의총을 열어서 뭐 투표를 붙인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어 달간 혁신위가 뭐 됐느냐. 이제 혁신위가 종료됐다는 건 혁신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체할 혁신위를 아니요. 끝나는 거죠. 네, 활동을 종료하면 그날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다만 미진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혁신위가 낸 설명 자료에도 보면 뭐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 뭐 당직자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원 투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 정도에 설명 자료를 완성해서 낸다는 건데 현역 의원들이 협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래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미래위원회 활동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것도 정리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시간 20일 정도까지 그 남은 여지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김은경 혁신위는 어제로 문을 닫았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폭탄 던지고 떠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친명 비명이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 안에서도 오늘 이제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민정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선거는 총선이고 총선에서 공직 후보 선출할 때는 뭐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정하는데 왜 느닷없이 전당대회 룰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서은숙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혁신안을 거부해 그렇다면 스스로 낡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방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뭐 친문 계열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친명 쪽에서는 이 안으로 이제 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측의 갑론을박이 상당히 거세질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새로운 수정안을 가지고 타협의 지점을 찾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과 혼선은 상당 부분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위는 종료되지만 혁신위가 남긴 그 여파는 네. 계속 또 논란으로 당 내에서는 지속이 좀 당분간 되겠군요. 그렇죠. 자, 고 최수건 상병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정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폭우 때였잖아요. 경북 예천에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해병대라지만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그 급류 혹시 강바닥은 모르잖아요. 바닥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 없이 이렇게 내보냈냐. 그것도 20살.
그 20살 그 최수근 상병 어떻게 이런 사건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직해임이 돼서 전 단장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간부들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월 28일 지난달 28일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유족들한테 이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 반드시 유족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하고 대회에 발표하기 전에 유족을 상대로 항상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30일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뭐 유족 설명도 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이런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 2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군에서 다 조사했는데 왜 경찰로 넘기는 거지? 이런 의혹이 드실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인의 사망 사건 그리고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의 수사 재판은 군이 아니라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경찰로 군에서 내부에서 조사하지만 그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 그 보고서를 토대로요. 잠깐만요. 경찰로 이첩하는 것은 이제 수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할 텐데 그렇죠. 이첩이 됐나요? 이첩이 되기 전에 보류가 됐나요? 이첩을 했죠. 이첩을 했는데 이첩을 했네요. 네, 이첩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교란이 생깁니다. 다시 수사보고서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가요. 회수해 가서 그 회수해 간 보고서를 다시 경찰로 넘겨라. 뭐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막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요때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까지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대로 경찰에서 또 수사를 해서 뭐 사건 종료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장관이 조사 결과를 결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7월 31일 지난달 31일이죠. 요때 조사 결과 이첩되기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유는 혐의적 시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을 수용한 거다. 이런 주장을 법무부는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급 간부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반대로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장관 보고 당시에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나라고 이 장관이 되물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장까지도 지금 과실치사 혐의가 포함이 되니까 갑자기 이첩되기를 명령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부터 입장차가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보고를 했다, 보고를 안 받아.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조사받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원래 오늘 예정대로라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해갔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수사 못 믿겠으니까 제3 경찰 같은 데서 객관적으로 수사 재판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혹시 취재가 됐는지 하나 여쭤보면 웬만하면 더군다나 이게 사망 사고가 또 순직 사고가 일어난 일이면 군 내부에서 또 국민 여론에 갈등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스럽게 신중할 텐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 내부에서 뭔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있을 만한 아니요. 그런 관계가 있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해병대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했을 뿐이다. 그리고 법대로 했다. 해야 되는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첩돼 있는 것을 돌려서
막 이런 정치 논란을 만드는데 도대체 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 본인은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다만 최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다 대면 보고하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다 직접 대면 보고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알겠습니다. 갑자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 외압 부당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의 수사를 경찰에 넘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이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등장하고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왜 중요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언론과 국방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입니다. 인연이 좀 있어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실의 인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시의 대외 전략 비서관을 누가 했냐면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의 선임 행정관이 누구냐면 이종섭 대령,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관, 그러니까 대외전략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임성근 당시 소령, 지금 말씀해드린 대로 해병대 1사단장 소장입니다. 아 당시로 치면 임성근 1사단장이 제일 이종섭 장관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행정관, 선임 행정관, 대외전략 비서관으로 안보 라인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실치사 혐의라는 게 굉장히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범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고 국방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해봐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다. 원칙대로 잘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국방부를 넘어서서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그 해병대 보직해임 절차 그리고 집단 항명죄,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에 대한 수사도 역시 즉각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 이분이 굉장히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옛날에 그 기억하십니까? 그 부산 어떤 내용이죠? 그 갑자기 제가 그 저기 되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기억내겠습니다. 기억을 네. 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적어놓고도 막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아 형제복지원이라고. 형제복지원 사건. 예, 부산 네.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인권 단체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자, 당황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얼굴이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서 PD가 또 자기 지식을 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를 기억을. 네. 자 잼버리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네. 이제 K-팝 지금 현재 TV를 통해서도 보도 채널을 통해서도 K-팝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K-팝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콘서트가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오늘 콘서트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 잼버리 대회 대단원의 막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들에서 끝까지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비는 당초 한 100mm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태풍이 어쨌든 북으로 올라가서 지금 상태로라면 빗방울이 약간 있는 정도. 그러니까 네. 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리허설 없이 초치기로 진행되는 콘서트다. 그래서 무대 장치, 시설 안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배수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 이게 처음부터 화장실로 촉발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뭐 위생 문제 4만 6천 명, 한 3만 7천 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 4만여 관중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까 위생 문제, 안전 문제, 화장실 문제 뭐 이런 거 꼼꼼하게 챙겨서 그래도 마무리는 K-팝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암 경기장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래도 축구 괜찮을 경기를 거예요. 보면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하지 네. 않나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임시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서 한이 많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일단 이제 이 세계 잼버리 대회 오늘 저녁에 K-팝 콘서트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집중적으로 왜 파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하는데 그 타겟으로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둘만 문제일까요? 조직위원회 이렇게 살펴보면 장관이 셋이나 있고요. 전체 컨트롤 타워는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이하의 윤석열 정부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봐야지 내탁 공방하면서 자꾸 이것이 뭐 여성가족부의 문제다. 집행부서였던 전라북도의 문제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라북도는 집행기구로 나와 있지도 않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때 준비를 잘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국제 행사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어떤 행사도 정말 잘 치러낸다는 이런 그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머님들이 4만 6천 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안전해, 그 나라는 깨끗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어, 한국의 의료도 굉장히 좋아. 이런 신뢰를 쌓은 것 때문에 전 세계 엄마들이 다 보냈는데 왔더니 화장실 엉망, 보건 엉망, 뭐 폭염 대책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오늘 외신들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르몽드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르몽드마저도 지금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프랑스 언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굉장히 유력 언론인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보도 통제 뭐 이런 거야 뭐 다 이미 지적이 됐지만 공금 집행에 의문이 든다 뭐 이런 뭐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사라졌던 그런 의제들이 뭐 공금횡령 이런 게 웬 말입니까? 뭐 이런 주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저하게 또 네. 수사가 돼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자, 오늘도 단독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해야죠. 예.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